칸트 철학을 중심으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인사평가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에서 첫 출발이 칸트의 인간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철학과에 가서도 강의를 듣고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내가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국한 이후에 계속 공부를 했죠. 그 칸트에 관한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번역서도 많고요. 특히 한국 그 칸트 연구 칸트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번역한 책들도 있고 백종현 선생이 번역한 시리즈도 있고 다 있고 근데 칸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쫙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설서가 더 어려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서 말고 그 해설서 중에서도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칸트가 뭔지 뭐 어떤 걸 주장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서양 철학사라는 이 큰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쭉 서양 철학사를 보면 칸트가 그 시대에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것이 이해되면 더 칸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나는 뭐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칸트 전공자도 아니고 경영학자로서 내가 아는 분야, 내가 아는 부분 꼭 인사평가를 할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하잖아요. 그걸 모르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수준에서 얄팍하지만 그런 수준에서 칸트를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오늘 칸트 얘기를 잠깐 또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이죠.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근본이 무엇이냐. 이제 그건데 어둠의 세력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합니다. 그 이익이라는 게 뭐겠어요? 권력을 더 잡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땡기는 거고 명예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뭡니까 인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속에서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인기를 얻어서 돈벌이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어둠의 세력에 있으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자신들에게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입니다. 밝음의 세력이 있어요. 이번에 내란 이 세력들을 맞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빛의 혁명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나섰던 시민들. 그리고 철저하게 국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했던 사람들. 정말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한결같이. 오늘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 그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번 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할 거니까. 자,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63년생이고 저 안동 어디 구석진 곳에 3개 초등학교를 나왔답니다. 그래도 나보다 좋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나는 분교에서 3학급짜리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5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에 바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 그래서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는 그 소년공으로서 그 옛날에는 그 소년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시계에 가서 거기서 뭐 일하고 또 반장이 뭐 두들겨 패고 그런 걸 맡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보고 그 이재명의 일생에 대해서 쓴 책이 여러 권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하시라 그러는데, 네, 웬만한 건 다 훑어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이재명과 관련된 책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시리즈 책이. 그리고 워낙 공부를 잘 한 거죠. 그래서 검정고시 성적이 아주 좋아서 대학에 들어갈 때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서 자기 형까지도 공부를 시킨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어떤 사건 속에서 계속 휘말리죠. 그 휘말림이 바로 뭐 때문이냐면 그 성남시를 위해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성남시장이라든지 성남시를 이끄는 그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래서 싸움 하다가 그 전과 사범이 생긴 거죠. 자기를 위해서 전과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워낙 일을 잘하고 성과가 높으니까 전국적인 스타가 되죠. 그리고 2017년, 2016년 겨울서부터 2017년 초까지 박근혜가 탄핵되는 그 시기에 청계광장에서의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그래서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지사를 3년 조금 넘게, 3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거를 하는 동안에 경기도정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경기도정은 누가 평가하냐면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국민권익위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아주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봐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건 전남도 도정, 이낙연이 맡았던 전남도정은 꼴찌였죠.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뼈가 아픈 뭐 어쩌고 뼈 얘기가 나와 저 시간 뼈를 깎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낙연이 근데 전남도정을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 뭐 뼈 아픈 지적이다 뭐 뼈 아프다 뭐 뼈를 깎는 뭐를 하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어. 그래가지고 뭐 행정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무슨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전 난리를 부렸는데 그 다음 해에 몇 등 했냐? 꼴찌로 떨어졌어. 그걸 보고 이낙연이 아유, 네. 이런 놈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느냐? 총리를 시킨 거야, 총리가. 누가? 문재인이. 아이고. 나는 조국이 민정수석 할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나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형사적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처벌을 조국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낙연 같은 놈을 국무총리를 시키는데 그것을 동의하냐 이 말이야. 인사평가도 안 하고 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대선 나왔다가 이낙연, 문재인의 해방으로 결국은 0.73%포인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와서
보궐선거에 나와서 당선되고 당대표가 되죠. 그리고 22대 2002 뭡니까? 22대 국회에 다시 돼서 이제 재선 의원이 되고 당대표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문재인 떨거지들,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들을 22대 총선에서 상당히 물갈이를 했지만 지금 그대로 있는 이 쥐새끼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에 아직도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정 같은 애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떨궈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요. 문재인의 특성은 국가를 위한 어떤 비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있어빌리티만 하는 거야. 있어빌리티만. 뭔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 친문 세력들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게.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근력이 있으면 이 내용을 속속들이 쓰겠습니다. 문재인은 무슨 자서전을 낸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최종건 무슨 차관하고 뭘 만들어서 뭐 변방에서 중심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개수작하지 말라고 하세요. 문재인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은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문 세력, 그 중에서 핵심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억압과 탄압과 이 그냥 제거하려는 모든 노력을 극복하고 이재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어쩌고 하는 놈들은 이재명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놈들이에요. 애시당초 이재명에게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역사를 보면 몰라? 단돈 10원이라도 자기가 그걸 챙겼나? 10원 한 장? 국민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항상. 절망의 늪에 빠진 이게 레토릭이 아니에요.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가 정치판에 들어온 서울시장 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과 함께 하겠다. 우리 앞에 비극, 지금 비극이잖아. 우리 앞에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그래 왔어. 자기 삶이 그래 왔단 말이야.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진실하겠어. 온 국민이 이 말에 얼마나 공감하겠냐고. 근데 문재인은 뭔 얘기를 했어? 좋은 얘기는 다 했어. 근데 그의 살아온 삶은 그 좋은 얘기와 전혀 관련이 없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를 보라는 거야.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인사평가할 수 있다는 거야. 진리의 길 위에서 점점 성숙해가는 거죠. 이 윤석열을 봅시다. 이재명과 완전히 반대 계열에 있는 거예요. 무슨 계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그의 삶은 항상 권력이 있는 곳에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아첨하죠. 뭐라고 아첨합니까? 간단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권력, 자기 일을 저거 할 수 있는 권력 앞에 아첨합니다. 조국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판 케네디를 만들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내가 문재인에 대해서 충정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문재인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놈이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종북 좌파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수작이죠. 거짓말 위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정신세계는 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